믿기 힘들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문화의 본산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한국 문화의 거센 물결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강의실, 거리의 카페, 도서관, 심지어 미술관까지 파리 전역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현장을 직접 조사하게 된 프랑스의 한명문대 교수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과연 파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르본대 국제관계학 교수 로랑 듀몽입니다. 파리의 봄은 언제나처럼 세느강을 따라 꽃잎을 흩뿌리고 있죠. 제 연구실 창가에 서서 오래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는 것이 일상의 작은 행복입니다. 32년째 이곳에서 가르치는 동안 저는 파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교수님, 저 봐요. 이게 제가 말했던 그 한국 책방이에요. 제 조교마리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죠. 생미셸 거리에 새로 생긴 서울 북스라는 간판이 달린 가게였어요. K-팝과 한국 문학을 전문으로 취급한다는 설명과 함께 오픈 행사에 긴 줄이 선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이란. 자리로 돌아와 책상 위 논문 더미를 정리했어요. 프랑스 문화 외교의 역사적 맥락과 미래 전략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제 연구실 책장에는 프랑스 계몽주의부터 현대 문화 이론까지 프랑스 문화의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저서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다음 날 파리 정치학 연구소에서 열린 학회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날아왔어요. 듀몽 교수님, 최근 유럽 전역에서 목격되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하지만 이런 아시아 문화의 유행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이 그랬듯 이 또한 금방 꺼질 불꽃일 뿐이죠. 회의가 끝난 후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제 시선을 사로잡는 광고판이 있었어요. 한국의 어떤 드라마 포스터였습니다. 그 옆으로는 파리 한국문화원의 한글 서예 전시회 안내문. 그리고 몇 걸음 더 가자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대형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쉽게 치부하기에는 파리의 골목골목에서 마주치는 한국 문화의 흔적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죠. 프랑스는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까? 저는 늘 프랑스가 예술과 인문학의 본산이라는 자부심을 지녀왔어요. 오랜 세월 문화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우리 프랑스의 위상은 흔들릴 수 없는 진리처럼 여겨졌죠. 한국의 문화 현상이라니 그건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변화가 미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휴식 시간에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학생들, 화장품 파우치에서 한국 브랜드를 꺼내는 여학생들, 심지어 한국어 단어장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까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현상으로 치부했죠. 로랑 국제문화학 세미나에 한국 대중문화 세션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동료 교수 미셸이 점심 식사 중에 물었어요. 농담이겠지? 우리는 깊이 있는 문화를 다루는 학과야. 유행가나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가벼운 오락거리를 학문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까? 저는 약간 언성을 높이며 반문했습니다. 미셸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죠. 내 딸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이유를 들으니 단순한 오락 이상의 무언가가 있더군. 저는 미셸의 말을 귓등으로 흘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현상을 조금이라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학 관련 서적 코너가 새로 생겼고 학생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교수님, 혹시 한국 문화에 관심 있으세요? 학생 중 한 명이 반가운 얼굴로 물었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 본 것뿐이야. 저는 약간 당황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죠. 처음으로 한국 문화 프랑스 영향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술 논문, 뉴스 기사, 통계 자료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있었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닐지도 모른다. 저는 중얼거리며 자료들을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못해 시작한 조사였지만 제 안에서는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학문적 책임감으로 느껴졌죠. 정말 뭔가 있는 건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 한국문화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번화가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이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년 여성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았어요. 처음 방문하셨나요? 안내 데스크의 프랑스인 직원이 물었죠. 네, 사실 학술적 호기심으로 왔습니다. 저는 약간 어색하게 답했어요. 오늘은 운이 좋으시네요. 한식 시연회가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향신료와 발효 음식 특유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프랑스인 요리사가 한국인 셰프의 지도 아래 김치를 만들고 있었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발효의 미학이자 한국인의 인내와 지혜가 담긴 문화적 산물이죠. 한국인 셰프가 설명했어요. 프랑스인 요리사들이 열심히 메모하며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 가까이 다가갔죠. 이 발효 과정이 프랑스의 치즈 숙성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군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어요. 셰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문화는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놀랍게도 비슷한 지점이 있죠. 그날 오후 저는 파리 13구에서 열리는 한국 음식 축제로 향했어요. 거리는 활기찼고 다양한 연령층의 프랑스인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K-팝 댄스 팀의 공연이 한창이었죠. 교수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소피였습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나도 놀랐구나. 너희들이 이런 행사에 관심 있는 줄은 몰랐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소피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에요. 교수님, 저희 학생 그룹에서 한국학 연구 모임을 시작했어요. 한번 참관해 주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래,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볼게. 축제장을 돌아다니며 저는 예상보다 훨씬 진지한 참여자들의 태도에 놀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이국적인 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 프랑스 청년이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이건 뭔가 다르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깊고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학자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졌죠.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귀가길에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소피의 한국학 연구 모임 초대로 일주일 후 학생들의 모임에 참석했어요. 열정적인 토론과 진지한 연구 자세에 놀랐습니다. 프랑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흥미롭게 느껴졌죠. 교수님, 이 책 보셨나요? 학생 하나가 한류와 문화적 헤게몬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밀었어요. 아니, 못 봤는데. 저는 책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지 분석한 책이에요. 정말 흥미롭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페에서 신문을 읽다가 한 칼럼에 시선이 멈췄어요. 한국 문화의 침투, 프랑스 전통의 위기인가? 라는 도발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칼럼은 한국 문화의 확산이 프랑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죠. 저는 기사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과연 그럴까?
이건 문화적 위협인가 아니면 문화 교류의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그날 오후 강의 중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최근 르몽드에 실린 한류 비판 칼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프랑스 문화가 위협받고 있나요?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죠. 모든 학생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사실, 아직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문화는 항상 교류하고 변화해왔죠. 하지만 그 속도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답변을 마쳤지만 제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프랑스 문화의 우월성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던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은 학자로서 불편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죠. 저녁 뉴스에서는 한류 팬들과 비판자들이 맞서는 토론 현장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양측 모두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문화적 의미와 영향력에 대한 진지한 논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연구해야겠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했죠. 내일은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글 워크숍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 문화적 현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도 있었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책임감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프랑스인들이 왜 이토록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지였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약간의 부담감을 안고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어요. 한글 워크숍이라. 솔직히 말하면 그저 학술적 관찰을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문화원에 들어서자 아늑한 공간이 저를 맞이했어요. 바닥에는 전통 방석이 깔려 있었고 참가자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프랑스인들이었죠.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시죠. 워크숍을 이끄는 한국인 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방석에 앉았어요. 앞에는 붓과 먹 한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프랑스의 칼리그라피 수업 같은데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죠. 오늘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실 거예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문화적 산물입니다. 강사가 설명했어요. 강사는 정이라는 한글 단어를 칠판에 써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불어로 그 의미를 설명했어요. 정의 공정함. 프랑스 혁명의 핵심 가치 중 하나죠. 이 글자를 한번 써보시겠어요? 강사가 제게 붓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학자로서 관찰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직접 해보라니. 하지만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죠.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글자를 쓰는 건 단순한 필기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입니다. 강사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천천히 붓에 먹을 묻히고 한지 위에 첫 획을 그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뭔가 특별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프랑스 서예와는 다른 새로운 리듬이었죠. 이 글자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정의를 추구해온 민족의 혼이 담겨 있어요. 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붓끝에 실린 의미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프랑스어의 정의와 같은 의미지만 그 표현 방식과 접근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문자 그 이상의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었죠. 워크숍이 끝난 후 강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교수님께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고요. 네,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저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가 쓴 정이라는 글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워크숍 이후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더 깊어졌고 저는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죠.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그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이야기. 그 회복력이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의 역사적 고난과 비교하며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교수님, 한국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우리 학과의 한국인 유학생 지수가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네, 사실 한국 문화가 프랑스에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죠.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프랑스 같은 문화 강국에서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질까?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 문화에는 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이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네,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 공감, 나눔 같은 거예요. 우리 드라마나 음악에는 그 정이 녹아 있어요.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프랑스의 박애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개념에 흥미를 느꼈죠.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이념 중 하나인 박애가 문득 떠올랐어요. 교수님, 한국은 작지만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버팁니다.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 정신에 목말라 있는지도 몰라요. 지수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것. 거기에 한류의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K-드라마 몇 편을 시청해 봤어요. 처음에는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순간들,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메시지. 이것이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였을까요? 제 연구실 책장에는 이제 한국학 관련 서적들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저항 정신과 한국의 정 개념이 제 머릿속에서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저는 연구 노트에 적었어요. 새로운 문화적 대화의 시작이다. 저의 내면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 생활 속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어요. 처음엔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요리책을 보며 김치를 직접 담가보기도 했죠. 첫 시도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제법 맛있는 김치가 완성됐어요. 로랑, 자네 요즘 달라진 것 같은데? 동료 교수 미셸이 점심시간에 물었습니다. 그런가? 아마도 새로운 연구 주제 때문일 거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강의실에서도 변화가 있었죠. 이제 저는 국제관계 수업에서 한국의 사례를 자주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과 공동체 정신을 설명할 때면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느 날 강의를 시작하며 저는 한국어 인사말을 사용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교수님도 한국 문화에 관심 있으세요? 수업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죠. 연구 중이야.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한류가 왜 이토록 강력한지 분석하고 있어. 저는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학내 행사로 한국 영화제를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영화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실래요? 소피가 전화로 부탁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수락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게 된 순간이었죠. 연구실에서는 한국 문화 현상과 프랑스 사회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논문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의 의문과 편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새로운 시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즐기는 차원을 넘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변화의 증거였죠. 프랑스 와인과 한국 음식의 조합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연구 노트를 정리했어요. 문화적 헤게모니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진정한 세계화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는 과정이다.
이 문장을 적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분명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큰 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연구와 체험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제가 쓴 논문 문화적 경계를 넘어 한류와 프랑스 사회의 변화가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로랑 교수님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과 비서가 이메일을 전달해 주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 저널에서 제 논문을 번역 출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더불어 문화교류와 세계화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에 연사로 초청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로랑 축하해. 미셸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처음에 한국 문화를 연구한다고 했을 때 의아해했는데 이런 결실을 맺을 줄이야. 나도 놀랐어. 처음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유행이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며칠 후 파리 한국문화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 논문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적 대화라는 특별 전시회를 기획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그들은 저를 전시회의 공식 큐레이터로 초청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찰자나 연구자가 아닌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교수님 덕분에 우리 동아리가 훨씬 더 활발해졌어요. 소피와 다른 학생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들의 한국 영화제는 대학을 넘어 파리 시내에서도 주목받는 문화 행사가 되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편견과 경멸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존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화적 우월감은 사라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는 겸손함이 자리 잡았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파리의 고풍스러운 거리에서 한국어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도시의 새로운 활력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세계화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모든 것은 작은 의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인생을 바꾸는 여정이 되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파리에서 서울로, 편견에서 이해로, 그리고 단절에서 연결로. 이것이 진정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이제 진짜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